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제주에 살고 서울을 오가면서 기본소득을 연구한 랩 2050의 윤영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슬라이드니까 또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봤어요. 기본소득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정치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책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정책이 또 하나 질문을 던진다면 그 정책 중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아주 그런 정책들이 또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저는 국민 기본소득제를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재원 마련 방안과 적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원칙 그리고 손해 이익을 보는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자, 국민 기본소득제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본소득은 뭐고 국민 기본소득제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 기본소득제는요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요 그냥 하나의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발전주의 국가 혹은 복지국가 정도 수준이 되는 커다란 패러다임입니다. 그 패러다임을 각국의 현실, 각 사회의 현실에 맞게 아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국민 기본소득제를 만든 것이고 다른 분들은 아마 다른 연구기관이나 다른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정책들이 나와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크게 이제 국민 기본소득제는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가지 시나리오는 3개의 시점과 각 시점별로 2개의 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보면은 이제 월 30만 원부터 최대는 월 65만 원까지의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2021년, 23년, 28년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를 염두에 둔 해입니다. 갑자기 대우나 사진이 등장해서 깜짝 놀라셨죠? 그 국민 기본소득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그 대통령이 그냥 당선됐다고 이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대우나에 대한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시에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후보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으나 대우나 공약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통령이 정책적 소신이라고 해서 추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연도를 제시한 것이고요. 세 개의 연도는 국가 전국 단위의 선거를 염두에 둔 해입니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대선. 2028년까지 보면 이 전국 단위의 선거가 모두 2차례씩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제는 입법은 물론이고 법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을 통한 집행이나 그 지방 정부가 해야 하는 그 일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지방선거나 대선 같은 이제 선거에 따라서 이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 개의 시점을 상정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30만 원부터 65만 원까지로 결정을 했는가?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인가? 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그 연구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이것이 재정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탈상품화된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들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두 번째로 고려한 거는 그래도 기존의 복지를 상당 부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정도는 대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65만 원 안은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중위소득을 추정한 결과 당시에 1인 가구 생계급여가 한 6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만 원 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소득제에 또 다른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게 그 기존의 재분배의 성격도 있지만
사전 분배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 분배라는 것은요,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벌어들인 총 소득을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서 사전 분배를 하고 나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국민 총소득의 한 10% 정도를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그것을 상정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은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소득은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그 패러다임 하나의 정책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원칙들이 다른 기본소득 안의 원칙들과 좀 다르거나 상충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이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해서 손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 34조에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그 헌법의 실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장 취약계층의 그 삶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은 이 국민기본소득제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소득에서 재원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재원 방법 마련 중에서 방안 중에서 뭐 로봇세도 있고요, 데이터세도 있고요, 환경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또 이 외에도 뭐 법인세라든지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든지 토지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2021년부터 실행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때까지 논의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것들을 재원을 찾지 않았고요. 당장의 소득에서 재원을 찾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5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국민 기본소득제는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 자세히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지급 부문에서 정의를 한 것이에요. 돈을 주는 측면에서. 하지만 국민 기본소득제는 세금을 거두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측면에서는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소득세제에 우리가 그동안 그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 돌려받는 돈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렇게 폐지하게 되면은 모두가 이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그 내가 받는 소득이 그냥 과세 표준이에요. 지금은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엄청 복잡한 근로소득공제도 해야 되고 소득공제 각종 항목들 다 도입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고 모두가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자, 이런 제도를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자분이 제시해준 표인데요. 한국의 경우에요. 잘 봐야 할 숫자는 여기 5와 10입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 있어서 10%를 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10%가 무엇이냐면은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입니다. 실제 명목 법정세율,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어떤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죠. 근데 그것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10% 이상이 차이 나는 소득계층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 5% 쪽으로 대부분 가 있죠. 소득 상위만 높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 넘지는 않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도 대부분 5% 미만을 차지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소득 상위 계층만 세율이 높고 소득 격차가 세율 갭이 높고 나머지는 5%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만큼 기존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그 금액이 많은 나라에서 이 공제제도를 폐지하면 굉장히 세금제도의 누진성이 강화된다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 원칙은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면은 물론 그거 해봐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근로소득자 2017년 기준으로 면세자가 41%였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소득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이 41%는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세금을 내게 하는 수단은 기본소득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을 받는 것도 과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 기본소득만 소득인 사람들은 최저세율을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뭐 저희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건 좀 토론 때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과 기금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앞서 두 번째 원칙과 마찬가지로 조금 빠른 시점 내로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 4대 사회보험과 기본소득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치고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역할하는 A값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아까 기술세라든지 로봇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걸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런 논의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에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는 차원에서 한번 예산을 한번 짜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원칙입니다. 자, 국민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누가 이득을 얻게 될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소득 4,700만 원 이상인 분들만 저한테 한번 눈을 맞춰주세요. 네. 제가 손을 들라고 할 수는 참 없고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4,700만 원은 우리가 추정한 2021년 소득에서 상위 27%예요. 저희가 27%와 28% 수준을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4,700이라는 이상한 숫자도 사실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개인 소득, 지금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을 추계를 한 것인데 개인으로 치면 4,700만 원은 너무 굉장히 큰 액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 사회에서 손해를 본다고? 너무 불합리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저랑 한번 다시 눈을 맞춰볼게요. 지금 2인 가구의 경우 9,400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억 4천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억 9천만 원의 소득을 넘게 버는 사람들만 저랑 한번 눈을 맞춰보시겠어요? 눈을 다 많이 피하시고 있죠? 네. 4인 가구의 1억 9천만 원 소득이 넘는 사람들만 이 국민기본소득제 사회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얘기하는 것과 이 가구 단위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발표자인 정창수 소장님께서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저희가 이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가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 5가지 중요한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전소득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얼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세율을 인하했다. 자, 왜 세율을 인하했을까요? 세율 안 인하하면 돈을 더 확 벌 수 있는데 세율을 인하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 4,700만 원 선을 맞추기 위해서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일종의 그 기본소득을 하면서 소득세제의 감면제도를 폐지하면서 상당한 새로운 세금을 내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명목세율만큼은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안에서는 낮아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으로 파악되지 않는 순수 일용 근로자들의 비과세 감면 정비를 따로 계산을 했고요. 또 기본소득,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그게 소득 구간별로 과세를 할 경우 얼마를 내게 되는지 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기본소득만 받게 될 경우 세금을 얼마게 내는지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한 금액이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득세 명목세율이 2%포인트 인하한과 3%포인트 인하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손익이 갈리는 지점이 이 표를 그냥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데 단위가 100만 원이고요. 27% 지점, 소득계층이 27%의 지점이 2021년도에 과세표준, 통합소득과 과세표준이, 그러니까 세전소득과 과세표준이 일치해지고 4,700만 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과세한 금액이 76만 원이고 그리고 3%포인트를 세율을 인하했을 경우 세금 증가액이 287만 원이기 때문에 합치면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4,700만 원 이상 선부터 그리고 월 40만 원 하는 4,900만 원, 5천만 원 이상 선부터 그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이하의 소득계층은 이득을 보는 기본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얻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가구 유형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보통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가구면은 어떨까? 이런 가정을 도입해 봤어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인 외벌이 가구, 4인 가구를 했는데요. 이 4인 가구는 아동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도 1,44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고
그리고 소득 감소 부분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금액은 1,087만 원으로 350만 원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외벌이는 이득이고 맞벌이는 손해인가? 맞벌이는 덜 이익을 얻긴 하지만 손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맞벌이의 이 가구의 소득이 9천만 원인 경우에도 314만 원의 소득 그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소득 3,500만 원. 요새 이런 가구 유형 많죠. 청년인데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같이 사는 그런 유형입니다. 3,500만 원이 캥거루 3인 가구 유형, 노년의 부모와 성인 자녀. 이런 가구 유형도 이 부모가 소득 하위 20에서 70% 구간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제 168만 원 정도 이득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려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가구입니다. 동등합니다. 이 가구 유형만큼은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구 유형은 이런 가구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5천만 원 버는 그래도 괜찮은 번듯한 정규직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 1인 가구 굉장히 드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 홀로 유아 독존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사회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에게 가족들이 이렇다면 부모도 있고 또 동생도 있어요. 동생은 심지어 대학가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구 유형이면은 그래도 이 정도의 이득을 본다라는 5가지 가구 유형을 제시했어요. 더 많은 가구 유형을 사실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제의 효과, 사실 이 효과 부분은 이 연구를 직접 진행한 분도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토론 때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저희가 가계동향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국민 기본소득제가 6가지 안이 시행됐을 경우에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의 실험을 해본 결과 지니계수는 낮아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그냥 1분위의 소득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 다 소득 비중이 현행보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4분위도 조금씩은 다 늘어났죠. 오직 5분위만 손해를 봤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5분위 배율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소득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 빈곤의 대표적인 지표들 살펴봐도요. 상대적 빈곤율은 그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거든요. 중위소득의 50%가 빈곤선인데요. 그 상대적 빈곤율의 비중도 더 줄어들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거는 그 빈곤선 아래가 얼마나 있느냐만 파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는가는 빈곤갭 지수로 파악하게 되는데요. 빈곤갭 지수도 낮아짐으로써 그 빈곤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지 포퓰리즘적인 현금 복지를 남발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소비 부문에서만큼은 그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도 그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소비 성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쉽게 생각해도 낮아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모의 실험을 해본 결과 2021년도에 실행했을 경우에 첫 해에만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소비 성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첫 해가 줄어드는 효과는요, 사실 지금의 사회복지를 디폴트로 놓고 미래의 소비 성향을 추정했을 때 또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2023년도부터 개선되는 게 새로운 효과인 거고요. 하지만 이 수치에는 과연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해에 과연 이 기본소득이 매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소비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가 반영된 효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 외에도 행정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며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을 공급해주면서 혁신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